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스펜서 섬에서 한 척의 배가 건조된다. 배의 이름은 아마존호. 길이 31m에 무게는 200톤에 육박하는 무역선으로서 앞쪽에는 가로독과 뒤쪽에는 세로돛을 달아 운행하는 브리거틴 범선이었다. 아마존호는 7년간 캐나다에서 운영되며 무역선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기도 했지만 첫 항해를 시작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령이 깃든 배, 저주받은 배로 악명을 떨쳤다. 아마존호가 건조되고 나서 첫 선장인 로버트 맥넬런은 첫 출항을 하기 하루 전 화물 선적을 감독하다 폐렴에 걸렸고 출항 후 병에 걸린 것을 깨달았을 땐 늦어 있었다. 그는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 항해 중 배에서 사망하였으며 두 번째 선장인 존 너팅 파커는 1861년 말부터 1863년까지 약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어선과의 충돌, 어업 장비와 충돌, 선박 화재, 영국 해협에서의 충돌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 시달리다 해고되었다. 하지만 아마존호의 불행은 그치지 않았는데 1867년 세 번째 선장인 윌리엄 톰슨이 아마존호를 이끌고 출항 후 기상 악화로 인한 극심한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당시 아마존호의 선박회사는 6년간 해당 배를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극심한 손상으로 인한 배의 수리비용, 6년간의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 평시 수선 및 유지비용, 인건비 등 아마존호에 사용되는 지출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악명 높은 아마존호의 사건 사고를 직접 겪거나 소식으로 접한 선원들이 탑승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회사는 아마존호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손상된 상태 그대로 스펜서 섬 항구에 정박해 놓았다. 그러나 당시 노바스코샤주 글레이스베이의 선장인 알렉산더 맥빈의 눈에 아마존호가 들어왔고 아마존호의 선박회사의 거래를 제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했다. 그리고 맥빈은 다시 한 달 만에 뉴욕의 사업가 리차드 하인즈에게 $1750에 매도했다. 하인즈는 배값의 5배가 넘는 금액인 $8,825를 들여 수리했고 아마존호에 끊이지 않던 사건 사고를 의식했던 하인즈는 1868년에 메리 셀레스트로 개명하고 미국의 선박으로 등록하였으며 배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메리 셀레스트호의 첫 선장이 되었다. 그러나 하인즈가 메리 셀레스트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가 생겼고 이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해당 배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뉴욕 해운업 회사의 창업주인 제임스 엘리 윈체스터와 새로운 선장인 벤자민 브릭스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겪고 소유자도 수차례 바뀌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메리 셀레스트호. 1872년 11월 7일 벤자민 브릭스와 아내 사라 브릭스 그리고 딸 소피아와 7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1700통의 알코올을 적재하였고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이탈리아 제노바로 갈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뉴욕 항구를 출항한 이후 배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872년 12월 4일 오후 1시 포르투갈령 자치섬인 아소르스 제도와 포르투갈 본토 사이를 지나던 캐나다 무역선인 디그라치아호는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메리 셀레스트호를 발견하게 된다. 벤자민 브릭스와 친분이 있던 디그라치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는 메리 셀레스트호가 뉴욕항에서 출항한 지 8일 만에 그 뒤를 따랐었고 자신의 배보다 먼저 제노바에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할 메리 셀레스트호가 포르투갈 해협에서 발견이 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어하우스 선장은 약 2시간가량 메리 셀레스트호를 지켜보게 된다. 갑판에는 단 한 명의 선원도 보이지 않았으며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메리 셀레스트호를 향해 신호탄을 쏘아보기도 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디그라치오호의 선원들은 메리 셀레스트호가 표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등항에서 올리버 데보는 몇 명의 선원들과 함께 작은 보트를 이용해 메리 셀레스트호의 갑판으로 올라가 선내를 조사했다. 선내를 조사한 올리버의 말에 의하면 배가 흠뻑 젖어 있었으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갑판과 화물칸에도 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물펌프 3개 중 1개는 사용 가능했다. 6개월 정도분의 물과 식량이 남아있었고 선내 서류는 선장이 작성하는 항해일지 외엔 발견되지 않았다. 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11월 24일자로 아소르스 제도의 서쪽 100마일 해상에 있었다는 기록이다. 구명정 한 척이 사라져 있었는데 배에 있던 선원들이 급하게 사용한 것 같다. 또한 당시 화물칸에는 제노바로 운송할 알코올 1700통이 실려 있었는데 그중 9통이 비어 있었지만 선원들의 개인용품들은 남아있었고 폭력이나 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 해적을 조우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즉, 배는 약간의 손상 외엔 이상이 없었지만 탑승했던 사람들은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메리 셀레스트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탑승자들은 전원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시 해양법에 의해 선박구조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디그라치아호의 선원들은 영국의 해외 영토인 지브롤터로 메리 셀레스트호를 예인했다. 그렇게 1872년 12월 12일 지브롤터에 입항했지만
때는 해양 선박에서의 사건 사고가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메리 셀레스토의 선원들이 선장과 그 가족들을 해하고 보상금을 노린 자작극을 의심하여 지브롤터 법무부는 메리 셀레스토를 압수하였고 지브롤터 인양 청문회를 열어 디그라치오의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조사를 받은 디그라치오의 선장과 선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선박 예인에 의한 보상금은 선박가에게 20%로 책정이 되어 당장의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메리 셀레스토에 대한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디그라치오의 선원들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당시 메리 셀레스토에 대한 조사 결론은 불명이었다. 메리 셀레스토에 탑승한 선장과 그 가족, 선원들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배가 어떠한 연유로 아소루스 제도의 해협에 머물러 있었는지, 배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보상금을 노린 자작극, 선내반란, 자연재해 등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1873년 9월 19일 결국 메리 셀레스토는 뉴욕으로 복귀했고 선주였던 헨리 윈체스터는 헐값으로 배를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된 후로도 여러 명의 소유자를 거쳐 1923년 마지막 소유주는 배가 스스로 침몰하도록 망망대해로 흘려보냈다고 한다. 메리 셀레스토 사건 이후 수십 년 동안 사건의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웠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화물칸 드럼통에 들어있던 알코올 중 일부가 새어나와 드럼통을 고정해주던 장치와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을 일으켰고 폭발음을 들은 선원들은 구명정을 이용해 탈출했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에 휩쓸렸을 것이라 추측한다. 또 다른 가설로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배에 찬 물을 빼기 위해 물펌프들을 가동했지만 물펌프 3개 중 2개는 고장이 났고 배가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짐작한 선원들은 구명정에 탑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유력한 가설들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1923년에 띄워보냈던 메리 셀레스토가 아이티 고나부 섬 앞바다에서 침몰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인해 유령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메리 셀레스토. 어떠한 선박은 건조부터 폐선까지 무사고인 반면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메리 셀레스토. 과연 해당 배는 유령에 의해 저주받았던 배였을까?